한국이 곧 망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여기 한국의 이야기에 귀를 바짝 기울이는 중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중국의 교수는 한국이 곧 망할 것이고 그때에 중국이 흡수해야 하며 그 전에 한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굶어가는 주민들을 보고 오라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에서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리우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저희 교수님께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제 상황을 지니고 있고 한국의 주민들이 못 사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죠. 사실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고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말 똑똑하신 것으로 저희 대학교에서 으뜸 가는 분이시고 평생 중국의 역사 연구에 매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나 역사에 대해 깊게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교수님이 계신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제가 시험 성적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지방 대학교에 간 것이긴 하지만 마침 정말 존경할 만한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만요. 그래도 교수님은 실제로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역사를 보는 안목도 탁월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재빠른 정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수업마다 꼭 해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많은 애착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알아오시는지 너무 대단하셨습니다. 한국의 주민들은 현재 여러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에게 해방이 되어야만 살아날 사람들이라는 말은 저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인데다가 지금까지도 전기나 가스는 물론 식량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천 년 전부터 중국이 한국을 지켜주며 도와준 은혜가 있고 지금까지 도와주었음에도 성장이 더디다면 이제는 중국도 한국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교수님 입장인 것 같았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교수님의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말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인은 중국인이 지원해주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드라마나 케이팝까지 중국의 거대 자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음악이 현재 세계에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세계에 뻗어있는 중국인 화교들이 홍보를 해준 덕분이거든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중국어 발음 기호로 중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 품어준다면 조선족과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중국은 해외의 인터넷을 전부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한국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니 직접 찾아보고 싶어도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중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해외의 부정확한 정보들로 중국인이 혼란을 겪지 않는 것과 둘째는 중국의 석학들이 만들어내는 좋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건데요. 실제로 인터넷 차단을 통해서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성장했고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구상 최대의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중국인들이 합심해서 훌륭한 정보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며 외국의 이상한 정보를 듣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중국을 우러러보고 있고 중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하다잖아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한국에 가서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싶고 한국인이 존경한다는 중국인에게 어떤 예의를 갖추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갈 때에는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시면서 한국에 갈 때에 현금을 환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한국인들이 중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베풀기 때문에 돈을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다는 뜻일 거라 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중국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은 중국이 없었다면 진작 망했을 나라이기도 하니 충분히 그럴 거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 망하기 전에 직접 그 상황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돈을 벌어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 상황이 궁금해서죠. 물론 제가 한국에 가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제가 가진 착각들이
전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요.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게 된 저의 남자친구는 한국 돈 5만 원 한 장이면 실컷 쓴다며 그것만 챙겼고 아마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깍듯할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당당함에도 불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겼지만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판기에서 물을 하나 사는 데에도 중국보다 최소 5배는 비싸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그곳은 공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외국인에게 삥을 뜯으려는 한국인들의 나쁜 수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보통 가난한 나라일수록 외국인이 많은 곳만 휘황찬란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고 그곳에서만 비싼 값을 받곤 하거든요. 공항의 물가는 식당이고 편의점이고 상상 초월 그 자체였고 저희들은 이곳에서 남자친구가 가져온 5만 원을 모두 사용하고야 말았죠. 지하철 또한 공항의 지하철이 조금 더 비싼 것이 분명했고 그곳에서 안내음으로 나오는 정겨운 중국어가 저희를 반겨주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이 곧 망할 거라는 느낌은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망할 나라였으면 사람들이 전부 웃고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전부 비싼 옷이 아닌 허름한 거적 따위를 입어야 했음에도 그들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급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옷가지들 또한 최신식의 세련된 모습으로 중무장하고 다녔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흔하던 냄새까지 전혀 맡아볼 수가 없었죠. 사람에게는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한국이 이상한 장소인가 싶어서 저희의 냄새를 서로 맡아보니까 중국에서 나던 그 냄새가 당연히 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은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고 워낙 씻지 않기 때문에 향수를 독하게 뿌렸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나라에서 향수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거든요. 중국의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인들이 중국의 도움으로 중국보다 더 훌륭해진 상황이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저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그나마 저렴한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한국의 물가가 중국의 최소 10배까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1,500원이라는 돈은 중국에서 한 끼 식사를 하고도 남을 만한 돈인데 도대체 한국은 가장 저렴한 커피가 이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마구 언성을 높여가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한 남성이 저희에게 중국어를 사용하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며 공공장소에서 왜 이리 시끄럽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걸 이해할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저희는 그 남성이 왜 저희에게 화를 내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커피숍은 이야기를 하며 커피를 마시라는 곳인데 대화조차도 못한다면 누가 커피를 먹으러 이 비싼 1,500원씩이나 내고 커피를 마시냐는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 남성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그에게 반박하자 그 사람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이었고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이 중국과 너무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국의 상황이 너무 배려심 많고 당연한 사회라는 말을 하며 저희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비싼 커피숍에서 떠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커피숍은 조용히 이야기하러 오는 것이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러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보다 물가도 훨씬 비싸고 중국보다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나라이고 중국은 점점 망해가고 있는 나라라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처럼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한국인들이 맞는 것이고 중국인들이 틀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훨씬 강대국이었던 적이 많은데 그건 전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대 역사에서 한국은 전 세계 1위의 대국이었고 현재 중국이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중국인들은 빨리 한국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교수님이 하시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듣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의 상황과 그 커피숍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이 전해준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곧 중국에 흡수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학생은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발전해 있으며 오히려 중국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본 현실은 교수님의 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밝고 여유로워 보였으며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거적을 입고 굶주린 주민들은커녕 명품 가방을 들고 최신식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가는 비쌌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국의 높은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저는 그 유학생에게 몇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력이 단순히 수치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면에서도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재택근무, 깨끗한 거리, 높은 물가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라고 강조했죠. 저는 유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매우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정부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람들을 감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시를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유학생은 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 정부가 주입한 편향된 정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감시와 통제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창의성과 발전을 막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한국은 그렇게 자유로운데도 곧 망한다고들 하는 걸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나라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문제는 있지만 한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이고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삶의 질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어요. 한국의 발전은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고 중국처럼 감시와 통제를 통해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는 또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통제를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질 때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한국은 그걸 잘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감시받지 않고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한국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예요. 저는 그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소 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부정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감시와 통제가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 불편하지도 않고 국가가 국민의 정보를 가지는 것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학생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던데요. 반면 중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아닙니까? 중국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누구나 적어도 굶주리지 않을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병원비도 저렴하죠. 그리고 대규모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얻을 수 있게 했어요. 이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 말을 차근차근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빈부격차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서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중국과 달리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중시합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속철도나 공공주택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죠. 지방에 사는 농민공이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되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예를 들어 서울의 지하철은 어디를 가든 정시 운행되고 요금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공공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사용조차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잖아요. 저는 그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 왜 빈부격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빈부격차가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인류 역사상 빈부격차가 없던 적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것을 반영하려는 정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지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겉으로는 통제가 잘 되고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유학생은 잠시 저와 제 남자친구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안타깝습니다. 중국 안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와서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중국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보니 그 모든 게 잘못된 정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모든 게 제한적이고 감시 아래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정보는 대부분 편향되어 있어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너무 잘못된 생각만 가지고 있죠. 그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서울의 경제 중심지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제안에 따라 함께 서울의 경제 중심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하자 유학생은 마천루처럼 높게 솟아오른 빌딩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의도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보세요. 저기 있는 63빌딩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건물이죠. 지금은 금융 중심지가 된 여의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과 은행, 투자 회사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물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 IT 기업의 본사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길을 걸으며 초고층 빌딩에서 나오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학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나라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은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K-팝,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서울을 배경으로 펼쳐진 야경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경제력이에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훨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말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보고 느껴야만 알 수 있는 진실이에요. 저는 그가 말하는 동안 한국의 모습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대로 제가 중국에서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는 실제와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활기가 넘치는 나라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혼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의 경제 중심지를 둘러본 후
우리는 유학생의 제안으로 또 다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과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IT 박물관이었습니다. 강남의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학생은 쇼핑몰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곳에서 쇼핑하고 외식을 즐기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경제력입니다.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에나 있겠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는 이어서 우리를 IT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로봇 기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한국의 미래 도시 계획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여기서 보세요.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차를 일상에서 실험하고 있고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이루어진 겁니다. 유학생의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속닥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한국은 망하기는커녕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오히려 중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정부에서 아무리 강압적으로 경제를 키우려 해도 사람들의 자유와 창의성이 없으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유학생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중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중국은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안에서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억압받고 경제는 결국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죠. 반면 한국은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차이를 보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자유로운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동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와서 한국이 망하기 전에 뭔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유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다행이에요. 진실은 항상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문득 한국에 오기 전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교수님은 중국의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에게 한국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유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수님은 중국에서도 꽤 유명한 분이신데 한국은 경제가 곧 붕괴할 거라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결국 다 무너질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도 그런 상황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유학생은 우리의 말을 듣다가 교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자 유학생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사람요? 사이비예요. 해외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학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중국에서는 저명하다고 알려졌을지 몰라도 정작 세계적으로는 그 사람의 연구를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중국에서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인데요. 해외에서는 사이비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유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학자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고 유명세를 타게 돼요. 하지만 진정한 학문적 업적은 해외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해외에서는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사이비 학자로 불리죠. 연구의 질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학자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교수님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예요. 유학생의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교수님이 학문적인 권위가 아닌 정치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남자친구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것들도 왜곡된 시각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평가도 믿기 어려워졌어요.
유학생은 공감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잘못된 정보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중국에서 학자로 불리는 사람들 중 진정한 학문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연구하는 중국 출신 학자들이 더 믿을 만한 경우가 많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유학생과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앞으로 어떤 정보든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유학생은 대화가 끝난 뒤 우리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다른 중국인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일하면서 실제로 이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의 진짜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유학생은 우리를 서울의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분위기의 카페에는 이미 몇 명의 중국인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꺼낸 친구는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기 와서 직접 보니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특히 교육 시스템이나 연구 환경은 중국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효율적이에요. 학문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정말 부러워요. 이어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랐어요. 중국도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일해보니 한국은 디테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나 인터넷 속도 같은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심지어 작은 스타트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친구는 한국의 생활 환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요. 중국처럼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의료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중국에서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유학생은 웃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친구들 대부분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에도 단점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저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후각을 강타한 것은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를 혼합된 매연과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가 코를 찌르며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이 냄새를 이렇게나 익숙하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탔을 때는 그 충격이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문 앞에서 내리려는 사람을 막아섰고 차 안은 꽉 막힌 매연처럼 답답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거친 말을 쏟아냈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질서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리로 나가보니 문제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짓는 경계가 흐릿했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일삼으며 지나가는 차를 겁없이 가로막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저희를 밀쳐가며 앞서 가던 사람의 뻔뻔한 태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불쾌했던 건 곳곳에서 느껴지는 감시의 눈길이었습니다. 공공장소마다 설치된 CCTV가 마치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할 때도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었지만 정작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구석구석, 관리되지 않는 공공시설, 그리고 권위적이고 딱딱한 분위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에 복귀했을 때 공장의 한쪽 구석에서 몰래 휴식을 취하는 직원이 관리자에게 들켜 크게 꾸중을 듣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직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 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는 그 장면이 참을 수 없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유학생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감시와 억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반면 한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그의 말이 그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감시될까 봐 두려워하고 자유롭게 말하거나 행동할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돌아온 뒤에 현실을 비교하며 점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환경이나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겉보기에는 발전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썩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저는 사회주의 체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함이나 문화적인 차이 정도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도 체제나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불만을 말하기는커녕 이게 우리의 길이다라는 체념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자유로운 토론과 자발적인 참여의 모습은 이곳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회사에서도 체감되는 문제는 더 컸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임에도 여실히 느꼈어요. 상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직원이 반론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조차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고 누구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눈 밖에 나면 그날로 끝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시와 통제는 점점 더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조차 무언가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검열이 엄격해 조금이라도 체제에 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찾아보려 하면 해당 콘텐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제가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던 삶의 근본적인 허점이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특권층의 존재가 뚜렷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 중 일부는 하루 세 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고 반대로 상사들은 고급차를 몰고 고가의 외국 제품으로 치장했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얼마나 공허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의 침묵도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체제의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의 부조리에 순응하며 살아온 시간이 저를 점점 더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자유롭고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를 때마다 저는 이곳에서 숨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정말 사람들을 위한 체제인가? 우리가 정말로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한국에서 본 민주주의와 자유는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변화가 언제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얼마나 부서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저는 다시 한번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 앞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국이 곧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자본주의의 폐해가 곧 그 나라를 붕괴로 이끌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강의실의 학생들은 무심하게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들이었기에 손을 들어 교수님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직접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활기찬 시민 참여로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라기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구조가 그들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몇 주를 다녀왔다고 해서 그 나라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본 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다.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세계적인 경제 지표들은 한국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까요? 그리고 왜 많은 나라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 할까요? 저는 굴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의 표정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업 중에 나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려면 근거부터 확실히 가지고 오도록 해라. 여기는 내가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다. 저는 억울함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가 말한 것들은 한국에서 보고 느낀 현실이었고 제 경험에서 나온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업에서 방해가 되는 학생은 필요 없다. 나가라. 강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저를 변호하거나 교수님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일어나 강의실 문을 나서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실을 외치는 것은 어렵지만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문을 닫으며 들려오는 교수님의 냉랭한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과의 충돌 이후 제게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교수님의 입김이 강한 이곳에서 제 의견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제게는 그저 불편한 시선만이 쏟아졌습니다. 제 생각에 반박하지 않는 것이 교수님에게 잘 보이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사람들의 활기와 자신감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주치는 경제적 현실이 힘들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일하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점점 더 중국에서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일상은 점차 몸이 건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교수님의 이야기에 순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말하는 한국의 쇠퇴와 중국의 미래를 듣는 것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학교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중국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경제 중심지인 강남과 종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느껴지는 경제적 활력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자신감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활기차고 그들 속에서 한국 사회의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만으로 그 나라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면모를 지닌 나라라는 사실을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교수님의 말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잘못된 시각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망한다고 한 교수님은 사실 그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예측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 여기서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억압과 고통, 그리고 한국에서의 활기와 자유를 비교하면서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에는 내가 믿고 있던 것과 다른 많은 진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자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